자, 러시아가 사실상 어제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아마 한국 시간보다 한 대여섯 시간쯤 빠르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현재 이 녹화를 갖다가 12시에 하고 있다면 그쪽에서 벌어지는 거는 새벽에 5시, 6시의 정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신문 내용을 보면 9시간 만에 수도를 포위했다. 수도를 진입했다. 키예프 짓밟다 이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부 거짓말이죠. 자, 우크라이나의 지도를 보면 수도 키예프와 또 제2의 도시 히르카우가 전부 벨라루시 쪽에 북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쪽 크림반도에서 또 동쪽 돈바스 반군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리고 그 위쪽에 벨라루시 쪽에서 세 방향으로 지금 러시아가 공격 중인데요. 크림이나 돈바스 쪽에서 수도 키예프까지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벨라루시로 들어가서 벨라루시에서 체르노빌, 그 다음에 히르카우, 그리고 키예프 이쪽은 가깝지요. 사실상 체르노빌을 원전 단지를 러시아가 장악했다라는데 그거는 폐원전 사고난 지역을 장악해가 방사능 높여서 뭐 하겠습니까? 아마 수도 키예프로 가는 최단 거리에 있는 시설물을 장악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러시아가 공수작전을 하더라고요. 아마 수도 키예프 옆 외곽 공항, 이 안토노프 공항에 대한 공수작전으로 보였는데 이 낙하산을 타고 러시아 특수전 여단이 아마 투입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 안토노프 공항 비행장 전투에서 러시아의 헬기 부대와 공수 부대가 동시에 공격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재탈환을 해서 러시아가 실제로 지금 이 특수전 부대들이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곳곳에 민가에도 숨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들리는 자세한 이야기를 보면 동부와 남부에서는 비교적 쉽게 진행하는데 수도 근처인 북부에서 많은 군사적 저항에 직면해 있고 또 러시아 병력이 수도 키예프 포위 히르키우 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저항의 직면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자, 그런데 별로 푸틴이 이 처음에 침공을 하게 될 때 이런 계획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우리가 들어가면 우크라이나 군이 곧바로 와야 되고 그러니까 옆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몇 달을 갖다가 둘러싸고 이 시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인터넷도 끊고 하는 하이브리드 전을 벌이면 우크라이나 군 자체가 사실상 와해되어 버릴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고 미사일만 몇 발 쏘면 아마 다 도망가 버릴 거다. 그러면 수도를 점령하고 그리고 일정한 시점에서 친러 정권을 세우고 물러나면 된다. 그래서 일단 수도부터 점령해 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축출시켜 놓은 상황에서 친러 정권을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사일도 100발만 쐈다. 근데 지금까지 미국이 파악하기로는 160발밖에 못 쐈고 미사일을 75대의 전투기를 동원했는데 우크라이나도 사실상 전력이 약하지만은 러시아도 옛날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모든 사람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자기 나라를 자기가 지킬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91년에 이 포기함으로써 저런 일을 당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나 저런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이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로 보면 러시아가 배치해놨던 러시아는 가장 서쪽에 가까운 데다가 중장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밖에 없어서 우크라이나 안에 러시아 미사일이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핵미사일이었죠. 그런데 소련이 와해되어 버리고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니까 핵무기를 가진 엄청난 핵무기를 가진 독립국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핵을 우크라이나가 당시에 사용할 수 있었느냐? 발사하기 위한 제어 장치, 핵무기 경납고 운영 기술, 핵무기 활용 기술 어떤 것도 소련 정권에서 우크라이나에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도둑맞거나 혹은 탈취당할까봐
어떤 세력들한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고 하등 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는 핵. 그래서 핵 포기에 대한 조건으로 러시아가 옛날에 2차 대전 끝나고 넘겨줬던 크림 반도 등에 대해서 유리한 위치를 인정받으면서 핵을 러시아로 넘겨가지고 포기하게 됐고, 그걸 포기하면서 영미, 러, 우크라이나 네 나라가 각서를 썼어요. 그래서 핵심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독립주권 국경을 존중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 이게 다 안 지켜지고 있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이 헝가리에서 했다고 부다페스트 각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면 안 지켜지느냐. 메모랜덤이라고 해가지고 조약 트리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법적 구속력이나 해당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이 적혀 있지 않아 그냥 상징적 의미의 각서에 불과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현재 다시 오면 이게 그렇게 안 된다. 천만의 말씀. 다시 와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보면 저도 어제 TV에서 봤는데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수도를 지킨다고 나무총, 목총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목총을 들은 우크라이나의 처지를 우습게 보고 있는데 독일 대사가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 핵무기 철수 대가로 안전보장 약속한 94년에 부다페스트 각서는 어떤 의미도 없다. 법적 의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이런 상황을 보면 뮌헨 회담이 이렇게 이루어지던 1939년에 유럽을 연상시키는 모습들이 상당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부분을 어리석게 여기는 그것은 당시의 상황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근데 저는 러시아가 헬게이트를 열어줬겠다고 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격차를 매우 크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러시아가 인구가 1억 5천만이 안 됩니다. 자, 러시아가 땅은 세계 1위지만은 몬선 땅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를 좀 작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지 않아요. 인구가 4,400만이에요. 땅은 남한의 6배인 60만 평방킬로쯤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러시아계 진흙에 돈바스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뒤섞여서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인이 78%입니다. 러시아가 17%예요. 그리고 기타 소수민족이 5%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쪽 외에 러시아인이 키예프 쪽이나 나머지 지역에는 별로 없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원래 이 바이킹들이 만드는 키예프 공국에서 모스크바 공국으로 가면서 한 덩어리의 역사적 과거를 가지고 있다, 또 민족적으로 거의 유사하다, 언어적으로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1917년 러시아 제국, 그 이전에 그 러시아 제국과 그 이후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또 공산제국,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사실상 러시아하고 구별할 수 없는 나라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민족적 의식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오래 버티고 있고, 그렇게 버틸수록 지금 전 국민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18세에서 60세의 남성은 우크라이나 국경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하나 골 때리는 게 있어요. 무기가 되게 많아요. 무기가 시중에 2014년인가요? 당시에 친러 우크라이나 독재자가 독재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EU에 들어가자, 나토에 들어가자 하던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자들이 시위를 벌이다가 그 독재자의 이 총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이단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독재자가 쫓겨났죠. 그때 우크라이나의 시위대들이 이제 총을 등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도 키예프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자, 그 독재자 이름이 빅토르 야누코비치인가 그랬죠. 집안에 동물원까지 있던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독재자가 군사적으로 대립을 했습니다. 민주화 세력하고요. 그래서 결국 독재자가 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과거 구소련 때 보면 우크라이나에 많은 소련의 기지들이 있었고요. 수백만 정의 AK-47이나 무기들이 있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가면 골동품 파는 데나 이런 데서 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자, 어제 젤렌스키가 하는 말, 제가 어젯밤에 3시 반인가요? 바이든이 연설하는 걸 듣고 하도 한심해가지고 저런 자가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을 하면 미국도 털려먹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젤렌스키가 어제 나와가지고 트위터로 무기를 다 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했을 겁니다. 무기를 풀면 된다고. 그래서 엄청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암시장에 흘러다니고 아마 유럽의 조폭들은 무기를 다 우크라이나가 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 창고에도 지금 과거에 쓰지 않는 무기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무기를 다 풀겠다라는 말은 아마 러시아한테 악몽 같은 부분일 거예요. 지금 곳곳에 떨어졌던 러시아 특수단 여단 공수부대 애들이 숨어 있는데 이제 집집마다 무기 들고 가들 잡으러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러시아의 기갑 부대 일부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군이 쏜 각종 대전차 무기를 맞아가지고 불타고 또 불타서 죽어 있는 러시아군의 시신도 제가 어제 좀 몇 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도 최소 수십 명 이상이 죽었고 우크라이나가 오래 버틸수록 푸틴이 장기전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해질 거다. 그래서 훈련이 잘 된 이 러시아군이 순식간에 우크라이나를 수도 키예프나 제2도시 히르카우를 점령할 것이다라고 보였지만은 이것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동부나 남부에서는 약간 후퇴하면서 한 7, 8km 물러났다 그래요. 이 각각 후퇴를 하면서 이 장기전으로 버티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홀로 남겨졌다. 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보정할 준비가 돼 있나 모두가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하며 러시아의 사보타지 단체가 수도 키예프에 민병대 등이 사복을 입고 총 들고 들어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적군은 나를 1번 목표로 내 가족을 2번 목표로 해서 정치적으로 파괴하고 싶어 한다. 그래도 정부 구역에 머무르면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러시아가 74개 군사시설을 타격하고 또 137명의 사망, 316명의 부상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러시아가 성공을 갖다가 할 만큼이 아니라 곳곳에서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무력화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단교를 했고 지금 계엄령까지 내린 상황이에요. 비행기를 7대 격추시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제가 볼 때 러시아냐 우크라이나냐 이래 봤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늪에 빠졌다. 지옥문을 열었다. 그리고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등 여러 가지 제재와 내부 경제 추락, 지금 주식시장이 러시아에 49% 떨어졌다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아마 러시아가 공연히 우크라이나에 저 전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젤렌스키를 체포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전쟁은 초기 단계에서 이미 실패한 걸로 보이고 정광석화 같이 해치워야 되는 특수전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재래식 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애국심은 더 세질 거고 곳곳에서 이제 무기 들고 게릴라전으로 싸우게 될 겁니다. 디파이언스라고 다니엘 크레이거가 나왔던 2차 대전 때 독일군과 맞서 싸우는 저항 영화 있었죠. 그것도 우크라이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런 파르티잔 투쟁에 매우 능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산이 있어서 산 속에서 파르티잔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늪이 많아가지고 늪 속에서 파르티잔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잘못 건드렸다. 덕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다. 그리고 마치 우크라이나가 벌써 손들은 것처럼 보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러시아가 아마 월남전 같은 잘못된 헬게이트 전쟁의 문을 열었다. 저는 일단은 초반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